네, 3주차에서는 이 기름 오염, 해양에서 주로 바다에서 일어나는 이런 유류 오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들은 지금 에너지뿐만 아니라 앞에서 플라스틱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석유에 의존하고 있죠. 에너지, 화석연료, 또 각종 생활, 플라스틱, 그다음에 어떤 용제, 변젠, 톨루인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의류, 옷 같은 거,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석유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석유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산유국에 속하죠. 특히 천연가스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우크라이나도 산유국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인상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그에 따라서 식량뿐만 아니라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심각한 상태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석유가 없어진다면 하는 것을 미리 조금이라도 경험해보는 어떤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2021년 5월 13일 날 해킹이죠. 랜섬웨어가 송유관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주유소가 멈춘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5월 13일 날 미국의 동부 송유관 운영회사가 이렇게 해킹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요즘은 컴퓨터가 해킹을 받으면 모든 게 점령이 정지가 되죠. 우리나라에 과거에 그런 일도 있었고 KT도 그런 적이 있었고 심지어 지하 케이블이 불이 나서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주유소의 28%가 석유가 바닥이 났고 또 대도시에서 70% 이상 주유소 기름이 동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 말이죠. 차가 운행할 수 없고 기름 떨어졌다고 써놨잖아요.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사회적으로 혼란이 있는가. 우리 기름값 인상만 돼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이 있죠. 우리가 단순히 자가용 이용 불편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산업용으로 수송 또 전기를 생산하는데도 다 이런 에너지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사재기라는 걸 하죠. 미리 식량도 비축하고 여러 가지 비축을 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성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재기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렇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데서 석유가 없어졌을 때 인류 재앙 그 시나리오를 가상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은 수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트에 물건들이 없어지겠죠. 로컬 푸드도 그렇게 많은 키로수는 아니지만 로컬 푸드 매장에 가보면 그 적어도 어떤 것은 한 2, 3kg에서 20kg, 50kg 정도도 로컬 푸드로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은 로컬 푸드로 보고 있죠. 그렇지만 대개 그 지역에 살면 그 인근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다 로컬, 그렇다고 해서 걸어서 물건을 가져다겠다 놔둘 수는 없잖아요. 석유를 이용하든지 전기 쓰면 된다. 근데 전기 앞에서 말했지만 전기 생산이 원자력 그 다음에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하는 것은 아주 일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석유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대체 석유를 만들어야 되겠죠. 대체 석유. 대체 석유 만들려면 우선 재생에너지가 있어야 되겠죠. 재생. 앞에서 이야기했다면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뭐 조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에는 비용 때문에 못했던 여러 것들을 이제 생각해내겠죠. 그래서 뭐 원자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있죠? 신에너지.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해야 되죠. 그 새로운 에너지 중에 대표적인 게 생물 속에 들어있는 이런 탄수화물 같은 에너지원을 우리가 고려해 보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탕수수죠. 사탕수수.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플로리다나 이런 데가 따뜻하잖아요. 플로리다가 미국이 뭐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이게 푹 튀어나온대요. 푹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요. 푹 튀어나오는데 이렇게 패드가 너무 조그만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따뜻하잖아요. 이런 데서 사탕수수 이렇게 우리나라 과거의 조상들이 이제 뭐 하와이 같은 데 가서 사탕수수 재배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재배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 에탄올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사탕수수가 이제 설탕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계속 이제 분해를 하고 뭐 다음에 에탄올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건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알코올이니까요, 에탄올이.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바이오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앞에서도 사탕수수도 바이오 에너지지만 지금 이것은 플랑크톤이에요. 플랑크톤. 녹조류, 식물 플랑크톤, 녹조류 같은 것을 이렇게 챔버에서 키우죠. 여기서 에탄올을 만드는 거예요. 뭐 디젤도 뭐 이것보다 뭐 유채도 심어가지고 여기서도 이렇게 바이오 디젤을 만들 수가 있어요. 바이오. 이런 것들이 지금은 뭐 비용 때문에 조금 허울이하지만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제 석유가 없으면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수송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금 코로나 시기에 실감을 하고 있죠.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 자체 생산한 로컬 푸드가 훨씬 더 많이 생산되고 또 소비가 되는 뭐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신토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농산품을 과거에부터 선호를 해왔죠. 근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텃밭을 갖고 있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가 먹는 이런 일들로 많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재생에너지인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겠죠. 그때 닥쳐갖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지금 이제 꼭 탄소 중립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그 석유가 없어지는 것도 없어지지만 탄소 중립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권장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의무화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 짓는데 제로 에너지 건물 짓는데 뭐 몇 퍼센트 이상만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그 양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공동주택도 전면 의무화하고 아파트 이렇게 하고 지금 뭐 국가적으로 계획은 로드맵은 세워져 있어요. 단독주택을 지을 때도 처음부터 가능하면 전부 다 이런 주택을 짓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공장 뭐 심지어 도로에도 일정 면적의 태양광을 바닥에다 깐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잘 이용하면 석유의 의존도에서 조금이라도 더 벗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어떤 세계, 결국은
지향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화석연료 의존 사회, 이게 탄소 의존 사회라고 그랬죠? 탄소 의존 사회, 결국은 이 의존 사회에서 생태계에 의존하는 사회로 가야지만이 인류가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석유가 없어졌을 때 인류 재앙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해보면은 답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생태계의 가장 기본이 뭐죠? 순환이고, 그 다음에 그 기능을 유지해 주는 것이면 다양성이라고 그랬죠. 모든 생물들이 다양하게 살 수 있도록 환경 조건을 갖춰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양성이죠. 그래야지만이 사람과 생물과 비생물이 순환되고 상생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하는 게 바로 이제 화석 연료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하는 건데, 누구 때문이에요? 인간 때문에. 사람이 그것들을 그만큼 많이 배출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것을 이렇게 시나리오로 해보면 이렇게 생태계에 의존하는 생태계 기반 사회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답입니다. 석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석유는 다시 재생될 수 없는 천연 자원이다. 이게 석유 자체가 뭡니까? 나무로 만들어진 거예요. 나무가 아주 오랫동안 고연료 이 땅속에 묻혀 있으면서 석탄이 되고 석유가 된 거죠. 그래서 중동 지방에 지금 석유가 많이 나온 이유는, 과거에 거기가 사하라 사막이나 이런 데가 다 뭐였습니까? 울창한 숲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석유가 나올 수가 없겠죠. 지금 모래땅인데. 그래서 그 속에서 석유가, 땅 속에서 석유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석유 원유를 우리가 이제 캐내서 그것을 정유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죠. 전 세계 에너지의 40% 이상이 석유에 의존하고 있다 이 말이죠. 또 뭐 플라스틱, 그 다음에 아까 앞에 말한 의류, 이런 것들, 합성수지 같은 인공물질 제조의 원료가 거의 다 석유다 이 말이죠. 난방, 건축, 도로 포장 이런 데 전부 정유를 하고 나온 아스파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유를 우리가 캐내면 이거를 이제 정유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휘발유라고 하는 가솔린, 납사, 등유, 경유, 중유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경유가 지금 수요량이 부족해서 휘발유보다 경유 가격이 더 높아지는 이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납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보이는 석유화학 산업이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합성 수지를 만들고, 합성 원료를 만들고, 합성 고무를 만들고, 기타 제품, 에폭시, 이게 에폭시 같은 경우는 금속 성분 썩지 말라고 또는 배를 만든다 이런 데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일상 용품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타이어라든지 이런 각종 물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석유가 이만큼 광범위하게 이용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석유가 어디서나 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디서나, 여기 중동에서 나는데 이것을 우리나라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수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송. 로컬 푸드가 아니라 원거리죠. 롱 푸드죠. 푸드라고 하면 안 되죠. 석유니까 원거리다 이 말이죠. 채굴 장소와 소비되는 곳, 또는 채굴되는 데서 정유를 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 정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된다. 그래서 유조선이 필요해요. 유조선. 또 육상 송유관이 필요한데, 송유관이라 해봐야 우리나라만 여수라든지 또 이런 데서 송유관을 통해서 이제 석유가 공급되는데, 기름이 유출되는 이런 사고들이 많죠. 유조선 청소한다든지 배 균형을 위한 벨라스트
벨라스트는 뒤에서 하겠습니다만 평형수라고 그래요. 짐을 실었을 때는 배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쫙 가라앉아 잘 가요. 짐을 실었을 때로 배를 어떤 균형을 평형을 잡기 위해서 만든 거죠, 제조를. 근데 짐을 실지 않으면은 배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럼 또 짐을 실으려면 물을 빼내야 되겠죠? 그것보다 벨라스트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기름 유출도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중동에서 물을 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버린다. 물론 올 때는 버리진 않겠죠. 갈 때 버리니까. 또는 수입을 이렇게 했을 때 버린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나무나라 어떤 생물들이 이렇게 번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상당한 기름들이 바다로 유출되고 유조선 사고에 의해서 유출된 게 가장 크고요. 또 이제 정유시설로부터 어떤 빈번한 누유, 기름이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여기가 지금 중동 지방이죠. 중동 지방인데 우리나라로 이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석유 수송로고 또 이렇게 미국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멘 해적들이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해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이죠. 그만큼 선박이 여기에 많이 드나다니고 또 우리나라 유조선도 많이 드나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가끔 한 번씩 이제 해적들이 나타나서 배를 탈취해가고 또 이걸 구입하기 위해서 협상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곳이죠. 배 선박이 운행되면서 아까 앞에 설명했던 벨라스트가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박 평형수라는 건데 짐을 실을 때와 실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물을 집어넣는 평형수를 주입하면은 주입이 완료되면 이제 꼭 이렇게 하역을 완료한 것과 똑같은 이런 이야기 벌어지죠. 또 이제 물건을 실을 때는 이렇게 배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이렇게 이제 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완료가 되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사는 이런 낙엽이라든지 아까 그 앞에서 설명했던 진주 담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중해 담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견이 되는 것이죠. 이런 평형수가 기름 유출뿐만 아니라 생태계, 위례 생물 유입에도 주범으로 바다에서 역할을 해왔다 하는 것이죠. 석유와 정제 유리의 특성은 뭐냐 하는 것인데 석유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앞에서 말했다시피 유기물, 그러니까 뭐 동물의 사체도 있는 것이고 식물, 특히 뭐 나무들 이런 것들이 지압이나 고열에 의해서 이렇게 다져진 거죠. 그러면서 가스, 기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석유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대부분 탄화수소라는 이 CH 뭐 이런 걸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이게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벤젠 같은 경우는 석유로 만들어진 그런 작품인데 이런 데가 다 탄소가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육각고리에 탄소가 붙어 있는 것을 우리 벤젠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 이렇게 이제 우리는 말을 합니다. 또 다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냥 그래서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유를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중류를 하면은 이렇게 맨 위에서 LPG 가스가 나오고, 그다음 30에서 150도로 하면은 휘발유가 나오고, 나프타. 그 다음에 150, 200도는 등유가 나오고, 230에서 350은 경유가 나오고, 350도 중유, 아스팔트, 잔사유 이런 게 나온다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거고, 그 성분들 보면 지방적 탄화수소라는 게 있어요. 뭐 에탄, 에틸렌 좀 다소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적 고리 탄화수소, 방향적 탄화수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방향적 탄화수소는 앞에서 말한 벤젠 뭐 이렇게 이게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죠. 향이 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분별 증류는 여기 이제 그림으로 설명한 바와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고에 의해서
기름이 유출됐을 때 유류 사고의 문제예요. 그래서 큰 오염 사고는 유조선이 전복이 된다든지 석유 시추선, 내 바지선 이런 데서 송유관이 파열돼 가지고 이제 유출되는 경우가 꽤 있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바다를 오염시키고 항만이나 연안도시 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또 유조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항로에서 유출되는 것도 전쟁 중에 일부러 쏴가지고 오염이 되는 경우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죠. 또 기름이 유출되면 그 이제 기름이 이렇게 분해기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냥 확산에 의해서 이렇게 퍼지는 거죠. 이렇게 확산에 의해서 멀리 이렇게 퍼져 나가는데 그 퍼져 나가는 게 이제 바람 또는 이제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물이 흐르는데 바닷물이 흐르는 난류. 그 다음에 물 표면상에 여러 가지 이제 막 영향들을 받는 것이죠. 그런 거 환경 여건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석유 성분들은 거의가 다 증발이 됩니다. 이렇게 증발이 되면서 쪽 이제 감소가 되는데, 그로 인해서 에어로지라는 수증기처럼 이게 이제 바다하고 접한 부분에 생겨서 여러 가지 냄새도 나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분해되는 과정 중에 바닷물을 오염을 시키기도 하고, 제일 문제는 이 잔류 물질이죠. 이렇게 시커멓게 남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끈적끈적한 점액질 이런 것도 우리는 유상액이라고 그러는데, 무스라고도 그러고, 우리 뭐 옛날에 무스 머리에 바를 때 뭐 이렇게 끈적끈적 발라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기름이 이제 유상액 끈적끈적으로 만들어지고, 이거 오래되면 아스팔트 같은 이런 그 잔류물이 만들어진 이걸 타르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것이 이렇게 시커멓게 남게 되면은 이제 표면을 덮는다든지, 만약에 뭐 새 같은 게 오면 새 날개 같은 게 덮쳐서 새가 날지도 못하고 그래서 죽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탄화수소, 석유의 생태학적인 영향은 무엇이냐 하면 몸속에 축적이 된다는 거죠. 생물 농축이 돼요. 식물한테 이 조류는 이제 해조류를 말하는 거죠. 습지 초본류에 축적이 되고, 또 무척추 동물인 홍합이라든지 바닷가재 이런 데도 축적이 되고, 새들, 뭐 갈매기, 바다오리 이런 데도 이제 축적이 몸속에 축적이 된다 이 말이죠. 탄화수소는 아까 뭐 벤젠처럼 이런 고리가 돼. 우리가 이제 교양시장이나 그런데 화학 시간에 뭐 기본이 되는 게 방향적 탄화수소의 기본이 이런 것들 벤젠 고리라고 그래요. 벤젠 고리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여기 뭐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래서 일단은 뭐 물리화학적 영향은 이 표면을 덮어버리는 거죠. 빛이 못 들어 유막을 형성해갖고 표면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착, 이게 점성이 생기기 때문에 생물체에 이렇게 새처럼 붙어버리면 새가 날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죽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 탄화수소 등이 뭐 발암물질들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생태 독성이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 냄새, 뭐 여러 가지 냄새, 수산물 사용할 수 없죠. 뭐 석유 냄새가 나는데 누가 생선이라든지 조개류 사 먹겠어요? 이런 문제 발생할 수 있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개체수가 감소하고 생물 다양성이 죽기 때문에 그러죠. 굉장히 오랜 세월 후에 이게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 물 위에 이렇게 기름띠가 띈다 이 말이에요. 기름띠가. 그래서 이 기름띠가 굉장히 얇은 유막층을 이렇게 형성합니다. 형성하게 되면 산소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바닷속에 있는 생물이 죽게 되는 거죠. 호흡을 못해서.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고요. 이제 유출된 기름이 오랜 세월이 되면 타르볼, 기름 이게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오일볼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유출된 기름이 시간이 되면 이렇게 햇빛의 영향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이런 기름막들이 뭉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농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일볼이 되고 이게 바다의 어떤 조류를 타고 아주 먼 거리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면에 이렇게 모래에 이렇게 붙게 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유류를 없애기 위한 것을 방제 작업이라고 그러는데 되게 기름으로 많이 하죠. 기름이란다. 이 유화제, 유분산제라고 유화제를 많이 이제 뿌리게 돼서 이것을 쉽게 말하면 비누와 비슷한 성분을 기름을 녹여가지고 섞이지 않게 만드는 거죠, 물하고. 근데 이것 자체도 독성이 있고 이것도 생태계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다는 이런 이제 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역대 가장 큰 그 원유 유출 사고가 바로 이제 서해안에 있는 태안 앞바다 원유 사고죠. 허베이 스피리트의 유조선이고요. 홍콩 선적이고 우리나라의 삼성 이거 바지선 비슷한 거예요. 바지선 두 개가 이제 선박에 부딪혔어요. 이 태안 앞바다 인근에서 부딪혀가지고 이 유조선에 있던 이 12,500kl 정도 원유가 이게 쏟아져 나온 것이죠. 이제 지금은 인천대교가 다 완성이 됐지만 그 김포공항 가는 김포란다. 인천공항 가는 그 다리잖아요. 이 다리 인천에서 인천공항 가는 이 굉장히 먼 거리의 다리를 공사할 때 그 크레인 부선 이쪽에 바지선을 A인선이 이렇게 끌고 가는데 이것이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이 정박에 있던 허베이 스피리트 호와 부딪혀가지고 문제가 발생해요. 2007년 12월 7일 날입니다. 꽤 이제 지금은 오래됐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조선이 이렇게 이제 기울어 있죠.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기름이 이렇게 누출되고 있는데 12월 8일 날 태안아빠 묘박지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원유를 쏟아내며 이렇게 우현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고 이것들이 바다에 오염되고 이게 모래 해수욕장에 오염되는 것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사진은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우수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죠.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경우에도 국민들이 정부가 잘해서 그런 것도 시스템을 만드는 정부가 만들어야 되겠지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걸 잘 지켜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국민들의 우수성이에요, 이것도. 그만큼 국민들이 격리라든지 또는 조심 뭐 이런 것들 마스크 쓰기 그 비대면 이런 것들 여러분들도 지금 뭐 다른 전공이나 이런 것들 대면을 하고 있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번 학기까지도 이렇게 비대면을 하고 있는 저 혼자 이렇게 열심히 떠들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될 텐데 안타까운데 이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인내하고 이렇게 강의도 듣고 마스크도 쓰고 불편하지만은 또 손 씻기도 열심히 하고 소독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태안 앞바다 기름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이렇게 모여서 자발적으로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기름띠 둘러싸 가면서 우리 광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여기에 자기 뭐 휴가 내갖고 가고 뭐 이렇게 가서 이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름띠 제거가 났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냐면 전라남도까지 이 오일 타르볼이 발견이 됐고요. 타르 덩어리가 2008년도에 1월 3일은 제주도 추자도에서도 발견이 됐다고 기록이 나와 있고 우리가 이것을 조개류는 10년 지나고 한 10년은 지나야 2년에 그러니까 사고 나기 전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갯벌의 퇴적물들 기름성분 농도 사고 전에 비해서 5배 이상으로 증가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 금액이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4조 2천억 원을 청구를 했는데 또 이제 뭐 보험회사라는 이럴 때는 약 1,800억 정도, 법원의 결정은 7,300억 정도로 결정이 났어요. 이렇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양이죠. 이런 게 이루어졌고요. 현재 태안 앞바다는 어쩌냐? 이제 거의 정상을 회복했어요. 정말 빨리 국민들이 노력한 만큼 빨리 회복이 된 거죠. 사고 직후에 해 그 바닷물의 유분이 260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 ppb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10억분의 1. 근데 0.074로 거의 줄어들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환 방향적 탄화수소, 아까 벤젠골이라고 하죠. 이게 거의 발암물질이고 뭐 석유에 오염됐다는 걸 말하는데 그 당시에 546이었는데 이게 나노그램이니까요. 아까 위에 마이크로그램 이것은 ppb인데 이것은 ppt 1조분의 1이에요. 근데 13.64로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수산물 생산에 있어서도 사고 이전 2006년 생산 대비 27%가 증가된 그런 추세. 이제 거의 뭐 석유 모습 보이지 않고 거의 정상으로 돌아온 태안 앞바다를 볼 수 있고 여기 이제 뭐 각종 그 어뱅이라든지 또는 레크레이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13주차에는 다소 우리들에게 생소한 바다 생태계에 대해서 또 갯벌에 대해서 우리나라 갯벌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다음에 간척 사업과 그에 따른 역간척, 갯벌의 중요성 때문에 역간척을 하고 적조 현상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고 유류 오염 사고, 선박 평형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제 5월이 곧 끝나가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 그 리포트 내도록 하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했다가 미리 이 리포트 내시되 A4 용지 5페이지 이게 끝으로 가면 글씨가 잘 안 써져요. 5페이지로 이렇게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메일 번호는 다시 한번 알려주면 crg2192 골뱅이하고 한메일.net으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